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자동차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 르노가 러시아 공장 그리고 시설 전부를 단돈 40만원, 아니 죄송합니다, 단돈 40원에 팔았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건 너무하지 않나?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안 되는데 르노가 이 러시아에서 수익 절반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러시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르노 삼성 지분 절반을 지리에 팔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르노 코리아 지금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건지,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시죠. 네, 이거 자동차 업계에서 러시아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이거 지난 5월이니까 조금 지났죠. 한 2개월쯤 지났는데, 근데 이거 자동차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수십 년 후에도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세상에, 이러면서 회자될 일인데 다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기사를 보면요, 르노가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러시아 내 자회사를 러시아 정부에 매각했다.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이 써있죠. 대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크라이나 그리고 르노는 무슨 관계야, 이럴 수 있잖아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지난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전 세계가 이 러시아 제재를 결의했죠. 그러면서 서방 기업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스타벅스, 애플, 이케아, 메리어트, 맥도날드 다 철수했죠. 근데 애플이 철수하니까 지하철이 안 돼. 지하철을 애플페이로 들어갔었구나 이분들. 여튼 이렇게 러시아에서 기업들이 철수하는 거 보면서 푸틴은 그럼 어떻게 했나? 안 되겠네. 야, 이거 우리 진짜 고립되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좀 전쟁을 그만하고 좀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너 철수해? 오케이, 철수해. 너네 다 국영화 시킨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가 기껏 투자해놨는데 갑자기 이놈이 전쟁을 해? 야, 이거 무지 고민되잖아요. 이거 계속 여기서 생산을 하려니까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제재를 당할 것 같고, 막상 그렇다고 해서 빼려고 하면 그동안 투입한 이 돈, 야, 존버만이 살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야, 보고 있다 너, 이러고 있는데 빼기도 조금 애매하고, 회사들이 상당수가 어땠겠어요. 아이고, 마침 부품이 똑 떨어졌네.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한 두어 달만 쉬어볼게요, 이러면서 생산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공장 가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을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네 휴업? 야, 그럼 너네도 국유화, 이렇게 나와요. 여기 기사 보시면 러시아 하원은 지난 24일, 이게 5월이에요 5월달 24일에 해외 출자 비중이 25% 넘는 기업이 러시아 현지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러시아 정부가 자산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장을 한 3개월 쉰다, 그러면 국영화 카드를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국영화가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르노 러시아를 국영화시킨다. 그럼 회사가 철수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시설, 모든 직원, 모든 기술이 그냥 러시아로 훅 넘어가는 거지. 그럼 러시아 국유화를 하는 명분은 뭐냐? 이 명분은 현지 일자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좋아 보이지 이게 러시아 입장에선 좋은 거죠. 원래부터 탐나던 그런 기술들 너네가 우리 주는 거야? 그냥 잘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먹겠다는 거죠. 사실 해외 사업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현지에다가 공장 세우고 현지 직원들 거기서 뽑아서 채용하고 다 러시아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대로 사업 계속 할 수 있겠네. 그런데 돈만 안 가져가는 거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그거 별거냐?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러시아는 그러면서 이런 행동도 합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로 몇 개국을 지정했어요. 거의 다 지정했지. 우리나라도 비우호 국가죠. 비우호 국가의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상표권 다리셋, 이거는 대놓고 짝퉁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맥도날드 철수한 지 얼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 3월에 철수했는데 지금 엉클 바냐라는 브랜드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엉클 바냐는 잘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짝퉁이죠.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 M자인데 M자를 옆으로 돌렸어요. B라고. B라고 합니다. 그래요, B라고 보면 B겠죠. 그러면서 기사를 읽어보면 여기 99% 러시아산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선호될 것이다. 맥도날드보다 더 잘 나갈 거라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케아가 사라졌죠. 이케아 사라지니까 이케아 짝퉁 이데아가 나옵니다. 이데아. 파란 바탕에 노란 글씨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뜻이 IDEA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이데아 잘 모르겠네. 이렇게 특허를 냈는데 특허를 또 받아줬습니다. 러시아 특허청이 딱 꽝꽝꽝 하고 인정해줬어요. 나중에 이케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디 우리 러시아에는 이데아가 있는데 이케아 같은 짝퉁이 어딜 들어오려고 해? 이러면서 박살이 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르노는 그러면 집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르노 러시아를 국영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오잖아요. 안 그래도 푸틴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국영화되기 전에 그에 앞서서 르노가 회사를 팔아버린 겁니다. 러시아 정부에 답한 건 아니고 국영회사긴 하지만 나미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를 팔면서 어떤 조항을 넣었냐면 6년 안에 내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내가 판 가격 그대로 다시 살 수 있게 해줘라 라는 조항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 때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루블 20원에 팔았는데요. 5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러시아 좀 안정되고, 아이고 그게 제가 오래 수고하셨으니까 이 10루블 200원 드릴게요 하면 벌써 1000% 된 거죠. 야, 그러면 괜찮네.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판 거라고 프랑스 르피가로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르피가로는 프랑스의 우파 매체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영기업 르노 입장에서는 아직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은 있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이걸 희망적으로 실어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르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이걸 이렇게까지 변명의 인터뷰를 하게 되나, 이런 거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르노는 정말 엄청난 자동차 그룹이죠. 우리는 르노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원래 이름은 르노가 아니죠.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예요. 이 거대한 연합체입니다. 이 통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박하게 봐도 세계 3위 자동차 그룹, 뭐 어떤 순위에서는 토요타, 폭스바겐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놀랍죠. 지금 1000만 대를 넘게 팔아요. 무려 180개국에 팔고 있고요. 엄청난 거죠. 현대차도 잘하고 있긴 한데 현대차는 700만 대 수준.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아니 그러면 세계 180개국에 판매한다는데 러시아에서 뭐 르노 얼마나 팔리겠어 싶죠. 근데 실제로 르노한테 러시아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닙니다.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러시아 브랜드 자동차.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배틀그라운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친키, 뭐 갓카, 밀배에 내리면은 저는 총 죽기도 전에 바로 그냥 주먹으로 맞아서 바로 사망하는 그런 밀배가 원래는 소스누카 밀리터리 베이스의 약자죠. 이런 거 이름이 다 러시아 지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에서 파밍할 수 있는 차 뭐가 있어요? 라다 같은 차 있잖아요. 그게 바로 러시아 고유 브랜드입니다. 아부토바즈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 브랜드. 르노 얘기로 돌아가서요. 르노가 러시아에 있는 시설, 공장 전부를 2루블 40원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르노 러시아를 1루블에 팔았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1루블은 뭘 판 거냐? 아부토바즈를 판 겁니다. 아부토바즈 지분의 68%를 르노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부토바즈가 유일한데 이걸 르노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이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배그에서 보면 라다 타보셨어요? 라다 타보시면 엄청 꽂았죠? 야, 현수율 고증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라다 하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 자동차로 자주 언급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라다는 안 사요. 러시아에 이미 현대 공장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GM도 있고 도요타 있고 뭐 다 있는데 뭐하러 굳이 라다를 사겠어요. 그래서 아부토바즈 당연히 망해갔죠.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계속 꼬그라지면서 당연히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푸틴은 1999년에 취임했죠. 취임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아부토바즈를 되살린다는 거였습니다. 그 공약을 잘 실천했어요. 아부토바즈에 막대한 돈을 막 저리 대출도 해주고 막 직접 돈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부토바즈를 살린 1등 공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부토바즈 공장에 있는 이 톨리아티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완전히 푸틴에 대한 팬클럽이 됐습니다. 톨리아티는 인구가 70만 명 정도 돼요. 여기에 13만 명이 아부토바즈에 직간접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리아티 전체가 아부토바즈 하나로 먹고 살고 있다고 봐도 돼요. 이런 지역을 가리켜서 원 컴퍼니 타운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가 다 한 회사를 다니는 거죠. 미국의 디트로이트도 그랬고
폭스바겐의 고향인 볼프스부르크도 완전히 외딴 곳에 그냥 딱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두가 거기서 근무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게 없죠. 울산이 약간 현대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울산에 현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게 다 있죠. 원컴퍼니 타운이라는 거는 대륙적인 사고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땅에 공장 하나 떡 세우고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좁으니까 이게 뭐 빈 땅이 있어야 거기 한 회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죠. 지금은 하나 잘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여러 회사들이 막 들어와서 특정한 한 회사가 그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만 대륙이라면 다 그런 타운이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 소련 시대의 계획 경제였잖아요. 그래서 60년대부터 라다를 생산하기 위한 도시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그냥 라다와 우리 가족은 하나, 이런 느낌의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단체 행동을 한다 해서 골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렇게 원컴퍼니 타운 이런 데는 노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온 집안이 다 걸려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감원을 한다 그러면 감원 자체가 쉽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술 마시거나 뭐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거나 어디서든지 감원이 다 얽혀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들 나와서 데모하겠죠.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 지금 없어졌으니까 다른 일자리 찾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자리 자체가 없어. 그 지역에는. 여기서 해고된다는 건 아예 지역 전체를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 사람들이 공장을 개선해서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가 잘 되면 직원들이 모두 충성도가 높고 좋아지는데, 회사가 잘못되면 이 지역 전체 민심이 돌아서 버리고 단체 행동을 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점이 있죠. 근데 르노가 이 톨리아티에서 공장을 세웠잖아요. 여기서 생산을 안 하고서 계속 버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톨리아티는 푸틴을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푸틴의 팬클럽 도시라니까요. 여기서 당연히 공장 왜 안 돌리냐고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때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요. 90년대 후반쯤에 르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프랑스에 갇혀있는 회사였어요. 규모가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 시장에 진출을 잘 못했어요.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에는 번번이 진출에 실패했고, 일본이나 아시아에도 아예 판매를 못했죠. 프랑스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결정이 계속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사그러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이 르노를 민영화시키기로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가진 지분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 낮추기 위해서 그냥 지분을 시장에다 확 풀어?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겠죠. 그냥 이 회사가 뭐 어느 나라의 소유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를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골머리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마침 잘 나가던 세계 자동차 회사들 모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가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그때 당시 닛산은 901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901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90년대 말까지 세계 1등의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90년대 초반부터 막대한 투자를 막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막 시작되던 시기예요. 버블이 막 터져 나오는 시기였죠. 닛산이 투자를 결정한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타이밍이 너무 나빴죠. 그래서 내놓는 차마다 오버 엔지니어링이다 이러면서 이건 좀 과하다 이런 평을 들었고요. 실제 판매량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아서 1999년 이 말쯤에는 회사 부채가 무려 20조에 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닛산이 당장 한 해도 더 이상 굴리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닛산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결국 독일 다임러 그룹의 회사를 팔기로 합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 실패합니다. 이 독일에서 한참 동안 독일 다임러 그룹하고 닛산의 실랑이를 하다가 실랑이 끝에 이제 다임러 입장에서 결국에는 노 통지를 합니다. 이 얘기는 회사 접으란 얘기죠. 닛산 회장이 이 얘기를 듣고서 집에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르노에다 전화를 합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르노의 슈바이처 사장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의 손자예요. 이 슈바이처 르노 회장과 닛산의 회장 둘이 만나서 단 6시간 만에 결정한 것, 그게 바로
이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재밌는 스토리니까 저희가 미리 올렸던 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꼭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프랑스 정부 지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르노가 닛산의 지분을 인수하고 닛산이 르노의 지분을 또 인수하는 구조가 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가졌던 지분 원래 79%나 됐는데 이걸 46%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췄고 르노는 닛산의 진짜 지분을 가지게 됐어요. 닛산은 르노의 비의결 지분, 의결권 없는 지분을 인수하게 해서 보이기는 서로 지분을 교환한 거지만 실제로는 르노가 닛산을 먹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때가 1999년이에요. 르노가 그때 당시 무려 6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닛산 계열사를 모두 인수했고요. 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1999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우리나라도 IMF로 정신없을 때잖아요. 그때 당시 IMF로 허덕거리면서 매물로 막 나온 자동차 회사 삼성자동차. 그때 당시 삼성자동차는 닛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닛산이 삼성자동차의 공장을 지어줬어요. 최신 공장 기술 다 줬죠. 엔진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또 넘겨줬어요. 그때 당시 삼성자동차는 개발 능력도 뛰어난 연구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진출하는 르노 입장에서는 아니 닛산보다 효율성이 훨씬 좋은 생산 공장, 최신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 인건비도 싸고 게다가 시장도 지금 IMF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몇 년 후면은 회복될 거 아니야. 코리아란 나라는 잠시 후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게 분명하다라고 내다본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얼마? 아니 선불도 아니고 후불로 3천억? 아니 이렇게 내가 좀 전에 6조를 썼는데 3천억? 야 이게 뭐 돈이야? 이러면서 인수를 딱 하게 된 거죠. 지금 같으면 뭐 인수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당시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회사들은 다들 공포에 떨던 시기예요. 그때 당시 리포트들은 다 그랬어요. 세계 자동차 회사가 5개에서 많아도 7개 정도만 남을 게 분명하고 나머지는 다 망할 거다.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심지어는 다임러, 독일 벤츠 만드는 다임러도 크라이슬러하고 합병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르노 입장에서는 그 유럽의 아주 작은 기업으로 내가 알짜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규모면 자연스럽게 피인수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압도적인 1등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르노가 닛산을 인수하면서 너무 성공적으로 잘했고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면서도 너무 성공했습니다. 인수하자마자 바로 흑자로 돌아섰고 닛산의 파워트레인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다 가져다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라인업도 풀 라인업을 갖출 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 르노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니까 야 우리 이거 미래 전략을 너무 잘 짰다 이러면서 또다시 망하는 회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의 아부토바즈. 일단 이게 조금 일단 르노는 잘했어요. 르노는 인수한 후에 차들의 디자인을 다 바꾸기도 하고 설계도 다 바꾸기도 하고 최신화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됩니다. 품질 이슈가 터지는 거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튼 볼륨을 제대로 키우겠다 이런 르노의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1위 판매량은 연간 150만 대 이상씩 추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 1등이다 뭐 3등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게다가도 이 프랑스 정부는 지분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거 지금은 15%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굉장히 낮출 수 있었고 이 러시아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효자였죠. 르노 그룹에서 러시아 매출은 매출의 10%를 차지했고 영업이익에서는 5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투자 잘했네. 투자 진짜 잘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르노그룹 입장에서는 아부토바즈, 르노 러시아를 토해내면서 이 손해가 무려 22억 달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에 달하고요. 일본 닛산은 또 골치잖아요. 일본 닛산 갑자기 엉뚱한 욕심을 부리면서 르노에서 보낸 CEO 카를로스 곤을 잡아가뒀죠. 닛산 나름대로 정말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아주 자멸하는 꼴을 보여줬죠. 미국 판매량인데 이거 하락하는 거 보세요. 와, 닛산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르노 자체도 지금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죠. 이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1년 순손실이 무려 8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룹 전체 매출도 전년에 비해서 22% 감소, 영업손실이 2조 7천억. 야, 이게 뭐 괜찮나? 이러다 보니까 르노의 데메오 CEO 카를로스 곤의 후임자죠. 이분은 르노 경영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르노가 이 판매량, 판매 대수, 우리가 1등, 볼륨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르놀루션이라고 해서 판매량은 상관없고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전환했어요.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판매량은 한 5%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매출은 6% 정도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2조 적자였는데 2조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살아남겠다라는, 현금이 굉장히 급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누가 또 상당한 자금을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넣어주겠어요?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르노에 돈을 꽂아주겠다고 갑자기 나섰어요. 르노 삼성 자동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지리자동차, 하이브리드 차 만들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는 수출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미국 시장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에도 FTA 돼 있고 유럽에도 FTA 돼 있고 전 세계에서 코리안 자동차네 하면 잘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딱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할 코리아 회사 어디냐 찾아보니까 르노 삼성이었던 거죠. 애초에 올해 초에 르노 삼성이 르노 코리아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때 바꾸면서 왜 그랬나 싶었어요. 삼성카드 지분을 뺀 게 아니거든요. 지금 19.9%가 여전히 삼성카드예요. 그러면 삼성이란 말을 왜 빼나? 상표권이 올해 만료된다, 그거는 있긴 한데 그건 표면상 이유죠. 아마도 삼성을 뺀 이유는 삼성 입장에서 삼성 계열사를 중국 지리에 팔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좀 막아야 되니까 빠르게 이름을 바꾸고 판매하게 된 것 같아요. 지리자동차 입장에서는 아까 한국에 공장이 있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그거 아니더라도 지리자동차가 한국에다 공장을 새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 공장이 지금 연간 30만 대 규모 공장인데 고용을 만약에 새로 해야 된다, 야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고 숙련을 새로 시켜야 된다, 야 이거 숙련공을 만드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더 큰 문제, 자동차 한 대 만들려면 수많은 협력사하고 제휴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계약 새로 다 맺어야 되고 서로 합의해야 되고, 이거를 하려면 대체 얼마를 들여야 될까? 보통 라인 하나 까는데 설비만 1,000억 정도 듭니다. 근데 공장을 새로 짓고 뭔가를 차근차근 하려면 비용도 수천억은 들었겠죠. 근데 지금 2,600억만 내고 34% 2대주주가 된다, 야 이건 뭐 거저죠. 이 프로젝트 이름도 있습니다.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르노 코리아 그룹, 지리자동차가 협력해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르노는 디자인을 하겠다, 지리자동차는 스웨덴의 R&D 센터에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볼보의 CMA 플랫폼을 사용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볼보 CMA 플랫폼을 준대. 와 대박.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게, 사실은 그냥 주는 건 아니죠.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 생산할 때마다 이 CMA 플랫폼에 대한 기술료, 로열티 줘야 됩니다. 지리 입장에서는 정말 투자한 돈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르노 코리아 슈테판 드블레즈 대표님하고 실제로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QM6의 후속이 오스트랄 후속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QM6 후속으로는 오스트랄은 너무 작고 너무 한국 시장에 맞지 않는다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의 싱유의 L이 기반이 될 거냐 했더니 싱유의 L이 CMA 플랫폼이기도 하고 딱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싱유의 L이 후속이 되는구나,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다행스러운 건 이 싱유의 L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느낌이 볼보 느낌이 있어요. 크기는 XC60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볼보의 기술을 가진 지리차, 이게 QM6 후속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오는 르노 코리아의 모든 신차가 다 CMA 플랫폼으로는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볼보의 한국 생산 공장, 아니면 사실상 지리의 한국 공장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겁니다. 르노 코리아 제품들이 상품성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닛산의 파워트레인 가질 거고요. 볼보의 안전기술 들어오겠죠. 지리의 하이브리드 기술, 전기차 기술도 들어올 겁니다. 지리의 IT 기술도 지금 대단하거든요. 이런 것들, 게다가 막강한 자본력이 들어오죠. 잘한다는 회사들이 다 뭉쳐있는 어벤져스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합되고 나면 현대기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결합된 첫 번째 차가 2024년, 그러니까 후년부터 나온다는 건데, 이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에 르노 코리아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 독자적인 전기차까지 출시할 예정인데요. 야, 이게 정말 무섭죠. 만약에 르노가 정말 망하더라도 르노 코리아는 망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가 될 겁니다. 르노 그룹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자본이든 기술이든 뭐 분위기든 지금 르노 코리아가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다 우리나라 코리아가 세계적으로 관계가 좀 잘 맺어져서 이렇게 된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제주만 부리는 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슬기롭게 우리 국익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우, 얘기가 길었는데요. 흔히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있죠. 뭐 죽기엔 너무 크다, 크면 안 죽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대기아도 보면 막강한 자동차 회사고 르노도 막강한 자동차 회사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까지 있던 자동차 브랜드들 모두가 큰 위기가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젠 대마불사란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비록 공룡의 몸집을 갖고 있더라도 작은 포유류처럼 빠르게 전환하고 빠른 움직임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